안녕하세요. 주식시마론 권미란입니다. 오늘 장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내년을 바라보는 시각들, 증권가의 의견들을 쭉 한번 살펴봤더니 보수적인 의견들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연말 랠리가 오더라도 현금을 확보하는 기회로 삼아보자. 소비 심리와 반도체 실적 등 펀더멘털 검증의 시간이 다가온다. 그리고 공급망 차질은 코로나와 함께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다. 이런 의견들이었습니다. 리스크 오프,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재차 커지고 있는 시장의 모습인데요. 코로나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내년에 대한 전망이 사실 굉장히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재가 유망할지 아니면 산업재가 유망할지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각은 정말 제각기였습니다. 가계와 기업들이 당장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곳이 어디일지, 그리고 소비력이 과연 어느 쪽이 정말 좀 강하게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검증들, 또 증권사에서 의견들을 나누고 있던데요. 그에 대한 생각들, 또 실적 전망들이 바로 투자 아이디어가 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이제 5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거리 두기도 강화가 되고 또 오늘 월요일장부터 이렇게 흔들리다 보니까 분위기는 정말 차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말 사이에 수도권 지역에는 첫눈이 왔는데요. 이런 것들이 좀 연말 분위기를 살려주는 것 같네요. 자, 오늘 시장도 어떤 주제로 흐름을 이해할 수 있을지 오늘의 주제 만나보시죠. 주식시마론 오늘 첫 번째 주제 핫 키워드로 돌아보는 2021 증시 결산입니다. 네, 오늘 시마론의 주제 또 도와주실 분 토마토 투자 자문의 강재형 운용력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좀 키워드를 쭉 잡아봤는데 우선 상고하저 흐름이 뚜렷했던 코스피의 모습이 올해의 모습인 것 같아요. 네. 일단 올해 주식시장에 대해서 총평을 좀 들어볼까요? 네, 올해 시장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 개인적으로 개인들의 수급 속에서의 쏠림화가 너무 심했던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국내 증시가 해외 증시하고 디커플링이 굉장히 확대된 거는 하반기가 그렇게 확대가 좀 크게 됐었고 사실 상반기에는 처음엔 너무 세게 나갔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개인들의 수급이 들어온 건 좋은데 외국인이나 기관이 받쳐주는 흐름이 있었으면은 어느 정도 안정화됐을 텐데 그게 없다 보니까 개인들의 수급의 한계가 어떻게 보면 하반기에 디커플링에 더 빌미를 제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주식시장을 이끌어줬던 것은 결국 개인 투자자들이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의 특징을 좀 알아볼까요? 네. 올 한 해 이제 개인들의 거래소 코스피에 대한 수급을 한번 이제 표를 보면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표를 보게 되면은 이제 뭐 작년 코로나 때부터 사실 개인들의 수급이 시장을 다 끌어올렸던 그런 시장이었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올해 특히 이제 작년 11월 달부터 외국인들이 잠깐 들어오면서 대형주들의 강세가 굉장히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이게 1월 달에 너무나 과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답니다. 사실 삼성전자라는 국내 시가총액 1위 기업이 하루에 10%가 넘어가는 상승을 장중에 보였다 할 정도로 굉장히 과하게 쏠림이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 이런 쏠림이 나타날 때 문제는 국내 기관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연기금의 매도가 좀 컸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외국인 역시 매도세를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외국인들이 패시브라든지 액티브라든지 모든 쪽에서 다 매도를 크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문제는 이 개인들이 이 물량을 받아놓은 다음에 그 이후에 시장 자체가 반등을 더 강하게 하거나 유지를 해줬으면 괜찮은데 이 부분이 하반기 들어오면서 디커플링이 심화되면서 문제는 약간은 투매 형태로 전개되는 모습을 보여줬었다 되죠. 사실 외국인들이 매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배경도 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국내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국내 증시 자체가 아직까지는 신흥 증시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신흥 증시에서도 국내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비중이라는 게 너무나 크게 확대가 돼버린 케이스가 되다 보니까 기계적인 매도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MSCI 이제 이머징 마켓 내에서의 국내 ETF의 비중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앞전까지는 사실 이제 거의 비슷하게 왔었죠. 계속해서 이제 작년부터 이제 올해 초 들어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MSCI 이머징 마켓 내에서의 한국 비중 자체가 한 14%에서 16%까지가 이제 2020년 초반까지 그렇게 나타났었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중국에 대한 비중 확대라든지 다른 국가들에 대한 신흥국 지수의 편입이란 부분이 결국은 이게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12% 초반대까지 내려오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작년 11월 달쯤에 국내 증시가 너무나 가파르게 올라다 보니까 특히 시가총액 상위 대표주들이 굉장히 급등을 많이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국내 증시에서 관련된 비중 자체는 12에서 13% 정도였었는데 이게 일순간으로 14%까지 올라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관에서는 이 부분에 따라서 기계적인 매도가 나타났다 됩니다. 그래서 그 기계적 매도가 계속해서 나오다가 하반기 디커플링이 심화되면서 오히려 역전이 된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오히려 지금은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배경이 되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상고하저라는 부분을 나타내주면서 결국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개인들이 너무나 많이 샀었던 물량을 결국 지금은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가는 형태를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들의 수급 쏠림화 심화된 부분이 조금은 해소되는 과정을 그래도 연말에 보여준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외국인 쪽에서 그래도 비어왔던 이 한국물에 대한 비중을 11월부터서 해서 좀 편입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도 월간 기준으로 외국인이 11월에 유가증권 시장에서 2조 6천억 원, 그리고 코스닥에서 1조 원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12월까지 그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유가증권 시장에서 12월 들어서 2조 4천억 원 정도의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은 좀 외국인이 3천억대로 팔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기준금리가 인상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올해 2차례 인상이 됐고 그리고 내년에 기준금리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인상을 하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외국인과 기관, 개인 투자자의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올해 시장에서 사실 딱 하반기 들어오면서부터 악재성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도 확대가 됐었고, 뭐 중국발 헝다그로 이슈부터 해서 뭐 공급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됐었는데, 특히나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고민하고 시장에서 우려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금리 정상화를 한다. 사실 이 부분이었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 부분도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셔야 되는데. 예전에 그 2008년도에 미국에서 금리가 발생되면서 사실 그때 양적 완화는 상당히 대규모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특징은 이제 워낙에 좀 오래된 기간이긴 한데 그때를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은 미국에서 리먼 사태가 발생되기 전까지 2007년도까지는 사실 선진국보다는 신흥국 장세였었죠. 그러니까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신흥국들이 굉장히 강세를 띠던 그런 시기였었는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금융위기가 발생이 되니까 돈을 엄청나게 풀었는데 이 돈이 어디로 갔냐면 그 당시 미국이 진원지였고 유럽까지도 영향이 퍼졌는데 아시아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이제 서프라임이라든지 그런 문제에서 좀 벗어나서 경기가 좋았던 시기였죠.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 자체가 신흥국으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흥국으로 들어왔던 부분이 테이퍼링 한다 보니까 들어온 만큼 이제는 빠져나갈 수 있다는 부분이 그 당시에는 신흥국 중심으로 한 조정이 가파랐던 게 있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다시 한번 유동성을 펼쳤는데 바로 또 코로나가 발생되기 전까지는 신흥시장이 별로였거든요. 미증시가 상당히 좋았던 케이스였죠.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에서 이 자금이 신흥국으로 안 들어오고 미국 내에서 움직이는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도 봤듯이 외국인들은 작년부터 올해 계속해서 매도만 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국내로 들어온 유동성이라는 부분은 사실 없거든요. 그러면 사실 미국에서 금리 정상화를 한다는 부분은 미국에서 많이 풀려진 유동성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지 국내 증시에는 사실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워낙에 사람들이 그전에 겪었었던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고 이 부분에 따라서 명확한 부분을 정리를 못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테이퍼링 한다고 하니까 우려감이 굉장히 커졌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또 한 번 내려왔던 그런 배경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현재는 내년에 금리 인상을 세 차례 한다라고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잡혀져 있죠. 그러면 여기서 생각했던 부분은 뭐냐면 테이퍼링 한다 했을 때 예전에는 미국의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달러 인덱스가 가파르게 올라서 달러 강세는 미국으로의 자산이 회귀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었다면 이번 같은 경우는 내년에 금리 인상을 세 차례 한다고 미리 언급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금리 인상을 네 차례를 한다면 달러는 더 강세에 뛸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네 차례라는 거는 거의 현실적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달러의 강세라는 부분이 제한된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테이퍼링을 이번에 가속한다라는지 또는 앞전에 테이퍼링 한다 했을 때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내 증시에 들어왔던 배경이 네.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기존의 어떤 이론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긴축을 하면 결국에 본국으로 어떤 글로벌 자금들이 좀 더 미국으로 들어가는 움직임을 예상을 하곤 했는데 오히려 장기적인 강세장을 겪었던 미국장이 이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오히려 좀 주춤해지고 신흥국에 좀 더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 또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더라도 달러화가 여기에서 더 크게 강세를 이어가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시각을 주셨어요. 그러면 달러화는 지금 정점을 지났을까요? 사실 이게 아까 이제 통화 정상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달러 인덱스 차트를 제가 이제 가져왔는데 네. 달러 인덱스 차트를 한번 보면서 바로 설명해 드리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2013년도, 14년도까지는 미국에서 유동성을 풀었을 때 그 부분이 달러의 약세로 연결됐었고 그게 신흥국으로 자금이 유입됐던 케이스였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테이퍼링 한다라고 언급이 되고 이제 금리 정상한다는 부분이 나타나면서 달러가 실제적으로 2014년도부터 계속해서 강세를 띄었던 거죠. 그래서 이 당시가 미증시가 따로 가는 장세가 나타나고 신흥국 같은 경우 오히려 자금이 유출되고 부정적인 장세가 나타났던 케이스였는데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서 현재는 달러 인덱스 자체가 어느 정도 장기 박스권의 중간 자리까지 올라왔다가 되죠. 그러면 지금 현재는 중간에 이제 2018년도부터 2020년도 초반까지도 달러가 한 번 더 강세되었습니다. 이때는 미중 간의 무역 분쟁으로에 따라서 신흥국에 따라서 아무도 영향을 안 좋게 미친다는 부분이 미국의 강세에 또 나타났던 케이스입니다. 이번은 코로나에서 내려왔다가 지금은 박스권에 딱 중간 자리에 왔다 이렇게 되죠. 그럼 박스권 중간 자리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런데 이미 미국에서는 내년에 세 차례 금리 인상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영국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빠르게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운드화가 먼저 반등이 나온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파운드화나 유로하고는 미 달러하고는 반대되는 흐름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다면 달러 강세가 제한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달러가 예전처럼 강세를 띨 만한 배경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국내 자체의 환율이라는 것들이 상당히 막혀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달러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추가로 나오지 않는다면 국내에서도 자금 유출이 나오거나 그럴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올해 핫 키워드 첫 번째 이슈 수급 불균형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기준금리 인상이 과연 수급에 미칠 영향이 어떨 것인가 외국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주 간단하게 개인 쪽 같은 경우는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계속 시장을 받쳐줄 수 있을까요? 개인들이요? 예. 지금은 개인들이 사실은 올해 시장을 딱 겪으면서 개인들은 주도권 거의 잃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들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표에서 보게 되면 올해 시장에서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 2년 동안 거쳐서 100조 이상을 매수를 했는데 네. 처음에는 이게 개인들 중심의 장세였기 때문에 이게 탄력적으로도 많이 이슈라든지 이런 좀 많이 움직였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성향이 약간 다릅니다. 예전하고 좀 다른 부분이 뭐냐면 네. 실적이라든지 밸류를 보는 전통적인 투자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케이스가 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와 작년 같은 경우 움직인 케이스는 사실 성장이란 타이틀에 개인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많이 움직인 케이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초에는 대형주가 강세 띄면서 그쪽을 쏠렸었고요. 그 다음에 2분기에서 3분기 그 초반까지는 또 실적 관련된 쪽으로 쏠렸다가 다시 한번 무너졌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 돼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슈 테마주 쪽으로 많이 올라갔다 결국 또 그쪽도 빠지는 과정을 보다 보니까 결국 개인들 대부분이 고가 대비해서는 웬만한 종목들이 20, 30% 이상씩은 대부분이 하락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개인들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강하게 매수를 하면 좋겠는데 문제는 개인들이 매수하기가 녹록치 않다가 된 것이 현재 가계부채가 워낙에 높아지다 보니까 정부에서 금리 인상 부분도 있고 그리고 대출에 대한 규제를 한다는 부분이 개인들이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축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상태에서는 개인들보다는 외국인과 기관이 어느 쪽으로 무게를 실어주느냐가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증시가 됐고 개인들의 그만큼 영향력은 서서히 좀 완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코로나와 또 금리 대규모 인하 정책으로 정말 많은 그 자본주의 퀴즈가 탄생했던 한 해가 또 지난해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일단 올해는 이런 시장을 겪게 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력을 잃었다고 판단을 해주셨고요. 내년도 외국인 기관이 수급의 키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올해 증시 핫 키워드 두 번째 키워드는 실적의 피크아웃 논란으로 이어가 볼 텐데요. 정말 뭐 실적도 그렇고 물가도 그렇고 피크아웃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실적은 사실 굉장히 잘 나온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국내 증시가 연초에
EPS 증가율 자체가 한 30%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했었는데 그 부분을 너무 일찍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주가에서 먼저 움직이고 그 이후에는 실적이 잘 나온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슈가 됐던 부분이 실적이 예상보다 너무 잘 나오다 보니까 실적이 피크아웃 아니냐라고 시장에서 계속해서 언급하던 부분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다가 그러고 이제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7월 달까지가 사실 아까 이제 MSCI 이머징 마켓 지수 안에서의 국내 증시 비중이 딱 맞춰졌었는데 네. 이제 거기서 제일 문제된 게 반도체였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이제 갑자기 이제 디램이라든지 메모리 쪽에서 재고가 많고 내년에 대한 전망이 안 좋다라고 나오면서 그쪽에서가 사실 실적에 대한 전망 자체를 굉장히 안 좋게 떨어뜨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라는 이 반도체 종목군들이 사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가 내년에 대한 전망을 한 5조 7천억 정도 하향한다가 딱 돼버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시장 전체에 대한 실적 컨센서스를 끌고 내려왔다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결국은 국내 증시가 내년에 대한 실적 전망이 증가가 아니라 오히려 하향되기 시작했던 케이스였고 그 하향되던 부분이 사실 또 공교롭게도 지난달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또 해소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사실 디램 쪽에서의 영향력 1위는 사실 삼성전자고 그 다음에가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하이닉스가 비등비등하다 정도 되는데 이제 실적 발표를 한번 하면서 기업들이 전부 다 그렇게 나쁘지 않고 예전처럼 치킨 게임도 하지 않을 뿐더러 이제 수익성 위주로 계약을 맺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장에서 통용이 안 됐어요. 이제 안타까우지만 이게 외국에서 얘기하는 게 더 신뢰도가 높은 거고 국내 기업들이 얘기한 부분은 사실 통용이 안 됐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적 발표하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그렇게 나쁘지 않고 내년 2분기 정도면은 정상화되고 다시 그 디램 가격이나 메모리가 좋아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나오면서 사실 하이닉스가 반등하기 시작하고 삼성전자가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럴 때 사실 운용력으로서 좀 자괴감 느끼실 때도 있으시죠? 사실 좀 안타깝죠. 왜냐하면 이제 시장에서 이게 아무리 이제 시장을 전망을 하고 네. 시장에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떻게 운용 쪽인데 실적이란 부분이 분명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너무 무시를 당하는 시장이 돼버리면은 그건 기준을 못 잡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기준을 못 잡는 증시가 돼버리면은 사실 앞에 향후에 대한 전망이 없으면은 그때는 결국 할 수 있는 방향이 뭐냐면 결국 시장에서 이슈 테마에 쫓아다닐 수밖에 없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사실 하반기 시장이 그 케이스였던 거고요. 네.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이익 자체가 2분기부터 돌아선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돌아가는 그림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스팟 가격, 디램 스팟 가격이 반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디램 가격 자체의 형성이 어떻게 되면 현물가가 먼저 반등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고정가 같은 경우는 약 2분기 정도 지난 다음에 그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딱 계산을 할 때는 내년 한 2분기가 3월에서 4월달 사이 그때 정도가 이제 디램 가격이 고정가 역시도 하향이 아니라 이제 상향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전망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최근 들어서는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의 반등의 배경이 나타난 그런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국내 기업에 대한 실적 전망을 하향시켰었던 반도체가 돌아갔다가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같은 경우 아무래도 수출 기업들이 사실 국내 대부분의 이익을 가져간다가 됩니다. 아무래도 수출 국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이제 최근 들어서 수출 지표가 굉장히 괜찮게 나왔었는데 이게 시장에서 사실 안 좋게 보이기 시작하면은 네.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피크아웃. 안 좋고 이것도 피크아웃. 예, 이것도 항상 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안 좋다 쪽으로 얘기하는데 예. 그러니까 수출이 계속해서 잘 되긴 했었습니다. 근데 수출 금액으로 볼 때는 계속해서 증가세나고 내년에 대한 전망 역시도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네네.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실적에 대한 전망 역시도 좋게 나와줘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 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심하다 보니까 사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 만큼 반사 이익을 얻었을 뿐이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는데 나중에 제품 가격에 그만큼 전이를 못 시킨다면 스프레드가 축소가 되기 때문에 이게 감소가 된다는 식으로 이제 또 말이 바뀐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수출 금액은 증가하지만 물동량은 증가하지 않는다 이런 맞아요. 식이 된 거죠. 거기서 질문을 좀 드려보고 네.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출 지표가 그동안 지금 계속 좋고요. 뭐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이어가고 있는데 하반기 내내 수출을 보는 그 시각 자체가 증권가에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물량 자체가 는 효과보다 단가 자체가 높아졌기 때문에 수출 실적이 좋은 것이다. 그래서 물량이 늘어나는 것을 앞으로 봐야 되겠다라고 증권가에서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수출이 피크아웃이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네. 윤용령님도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수출 금액 가격 높아졌는데 물동량이 떨어졌던 가장 큰 이유는 생산 기지가 동남아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동남아에서가 이제 뭐 자동차 반도체 같은 경우도 생산 차질을 빚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동남아인데 동남아시아 쪽에서가 사실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생산 자체를 못하는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거기 있는 다국적 기업들이 대부분이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백신을 빠르게 맞았고 그러고 나서 공장을 증설을 했고 그러면서 물동량이 이제 정상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줬다가 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물동량이 증가하는 부분이 동남아시아 쪽에서가 생산이 정상화되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그쪽에 대한 영향도 벗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물동량 증가가 실제로는 10월 달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항상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어떤 가격이라든지 전망 자체가 방향이 사실 경제 지표는 방향이 제일 중요한데 방향 자체가 계속해서 하향을 하다가 한 번 반등한 것 갖고는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연속성을 보고 싶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월 달에 물동량 증가 사실 나왔었는데 네. 물동량 증가 나온 거를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시장이 해석하다가 이제 11월 물동량까지 나온 것이 12월 1일 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12월 1일 날 딱 11월 물동량 증가까지 2개월 연속 증가를 확인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시장에서 컨센서스가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가 이제 국내 아까 반도체 쪽에서는 해지를 해줬고 결제 해지를 해줬고 그 외적으로 나왔던 부분이 이제 서서히 풀려간다가 되면서 그러면 수출 증가가 물량과 금액이 같이 나온다 시작하니까 국내 기업들의 실적 전망도 그때부터 서서히 바닥 찍고 올라오는 과정을 그렇게 보여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딱 11월 1일 날 사실 수출 지표 딱 나오면서 그날부터가 외국인의 매수가 더 가파르게 들어왔기도 했고 기간 역시도 매수가 들어왔던 배경 중에 하나가 사실 그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메이저 수급들은 우리나라의 수출의 질을 보고 있다는 걸 확실히 확인했다라고 네.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수출의 물량 자체가 늘어나는 것을 2달 연속 확인을 했는데 동남아 쪽의 코로나 상황이 좀 해소가 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 이것을 외국인 기관 쪽에서 중요한 지표로 보고 있다고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피카오 논란 계속 좀 이어가 볼 텐데요. 공급 차질에 대한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의 성장세를 이어나가기 어려웠던 측면이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하반기에 공급 차질들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공급 차질이란 부분이 이제 크게는 세 가지 정도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생산 차질, 네. 두 번째가 중국에서의 전력난,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미국에서의 항만 적체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그 부분이 상당히 크게 문제가 됐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석탄 자체가 없어서 석탄 발전소를 못 돌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환경 부분하고도 연동이 됐던 그런 케이스이기도 했었고 호주하고의 약간 외교적인 문제 역시도 한몫을 차지했었던 그런 케이스였는데 지금은 이제 호주에서 석탄을 수입하면서 정상화되기 시작했고 사실 그 부분이 최근 들어서 미세먼지가 다시 늘어나는 케이스가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중국 관련된 전력 공급난을 해소하시겠고요. 아까 동남아시아도 했었고 그 미국에서의 항만 적체라는 부분은 사실 LA 항구에서만 거의 나타났었고 네네. 그 외적인 항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풀렸다가 되는 것이 최근 들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약간 빨리 처리하지 못한다면 벌금을 문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실제로 미국의 항만 적체 물량도 거의 웬만큼 해소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적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그런 식으로 해서 처리를 시켰고 그 상태에서 이제 이런 공급의 문제가 사실 또 인플레이션을 불러왔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가 올해 딱 보게 되면 사실 일부 화학 제품 같은 경우는 가격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올랐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1차적으로는 국내 해당된 기업이 수혜다라고도 얘기는 했었지만 결국 이렇게 높은 인플레이션이 경제 자체적으로는 안 좋다라고 했던 부분도 이제 그 부분 역시도 서서히 풀리는 과정을 보여준 것이 최근에 원자재 시장과 그리고 비대알 지수 이런 데서 확인할 수 있다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 원자재 가격이 10월 말을 정점으로 해서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여주는 조짐, 유가를 통해서도 이러한 부분들은 좀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물류 쪽의 차질은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다시 한번 또 상승세를 재차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미국 쪽의 상황들을 봤을 때 차질이 해소되고 있다는 관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또 이게 다시 운임지수가 또 올라가면은 사실 모든 것들의 가격이 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미국의 CPI만큼 또 최근에 중요하게 보는 게 이 인플레이션의 시작점은 중국의 PPI다라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맞습니다.
어떤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중국의 생산자 물가 같은 경우가 가장 이제 먼저 생산을 많이 하는 국가다 보니까 생산자 물가지수 1차적으로 중요하고 그리고 나서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된 부분이 약 2개월 정도 뒤에 중국에서의 CPI에 연동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전형적으로 소비가 아직까지 많은 국가다 보니까 역시 CPI가 중요한데 이게 순서 자체가 중국에서의 제조 관련된 생산자 물가에서 먼저 꺾이는지가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이 이제 지난달 같은 경우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약간 조금 모자르긴 한데 어느 정도 정점을 찍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중국에서의 생산자 물가 지수를 보게 되면은 생산자 물가 지수가 지난달에 이제 꺾이는 모습을 살짝 보여주는 모습인데 사실 시장에서 생각했었던 전망치보다는 조금 높게 나오긴 했었습니다. 다만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천연가스라든지 석탄이라든지 그리고 유가라든지 이런 원자재가 10월 달에 정점 찍고 11월 달에 하향이 좀 세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12월 달 중국에서의 생산자 물가 지수에서의 하락을 좀 더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다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은 역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이 부분도 한두 달 정도의 시차를 가지고 서서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의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정점을 형성했을 가능성을 제기해 주셨고요. 또 앞으로 12월 또 1월 PPI 중국 수치 계속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적 피크아웃 논란은 이 정도로 얘기하면 될까요? 네, 거의 뭐 시적 피크아웃으로 거의 끝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네. 이제 오늘 아까 뭐 깡스 인사이트에서 잠깐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시적 전망이죠. 시적 전망치 자체가 사실 8월 때부터 계속해서 하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12월 1일 날 11월 달 수출 지표가 발표되면서 그때 한번 바뀌고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된 전망 자체가 디램 스팟 가격이 올라오면서 그때 네. 조금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주가 딱 한 달 동안의 과정을 겪었는데 그 한 달 동안의 전망치 자체가 이제 플러스 0.5로 살짝 바뀌었다가 되죠. 그러면은 실적이 하향되던 부분이 멈췄다가 되고 살짝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럼 실적의 피크아웃이라는 부분보다는 오히려 실적 바닥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12월 수출 지표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하향 조정이 멈춰질 가능성이 그러니까 있다. 11월 달 지표였죠. 그러니까 12월 달 예. 발표된 게 11월 지표였으니까. 예. 11월 지표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 기업 실적의 하향 전망이 이제 멈춰지고 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마이크론 얘기를 아까 해주셨던 만큼 이번 주에 또 마이크론 실적 발표 네. 예정돼 있거든요. 현지 시간 21일인데 내일 이것도 오전이죠. 예, 이것도 바통 잘 받아야 되겠네요. 근데 마이크론이 디램 업황은 이제 더 걱정 안 해도 괜찮을까요? 그 딜의 업황은 사실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 내일 발표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발표 내용은 사실 별다를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아무래도 이제 바로 직전에 이제 시장에서 딜의 업황 자체가 뭐 내년 2분기 전후로 해서 좋아진다. 그때를 바닥으로 올라간다라고 이미 시장에서 한 번은 받아놨었기 때문에 네네. 추가적으로 더 그렇게 모멘텀을 주거나 할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저항이 강할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개인들의 물량이 워낙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 실적으로만 봤을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 아직 바닥을 쳤다라고는 얘기 못하는 것이 이들 기업의 특징은 이제 고정가거든요. 그러니까 계약 가격을 중심으로 매출이나 영업이익의 증가를 나타내지 스팟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스팟 가격이 올라온 거고 고정가가 올라오는 거는 빨라야 2분기 초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실적이 어느 정도 확연하게 돌아서는 모습은 네. 조금 시간이 걸린다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도 뭐 SK 하이닉스 최근에 12만 원 선 중반을 절대 뚫어내지 못하고 이제 우상향한 이후에 횡보 기미를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뭐 7만 전제에 그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디램의 고정 거래 가격의 상승을 확인하고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 그리고 개인의 악성 매물을 어느 정도 해소해야만 이 주가가 좀 가벼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올해 주식시장의 핫 키워드, 세 번째 키워드는 아까 뭐 달러화를 통해서 좀 얘기를 하긴 했지만 통화정책의 정상화인데요. 긴축의 고삐를 지난주부터 영란은행이 또 깜짝 금리 인상을 하면서 네. 당기는 가운데 오미크론 확산세도 참 만만치가 않아서요. 사실 오미크론 처음 나왔을 때 통화정책 긴축으로 가기 어려울 거다. 이런 시각도 일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오미크론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델타 바이러스보다는 좀 경미한 증상이다라고 하면서 시장에서 한번 안도감을 주긴 했는데 뭐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전파력은 굉장히 세다가 되죠. 근데 이제 사실 작년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전 세계가 팬데믹 상황이 왔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처음 접하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한편으로 보면은 올해 이제 뭐 백신이 어느 정도 다 접종을 하면서 코로나가 서서히 종식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어떻게 또 늦춰진 그런 케이스인데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뭐 어느 정도 백신을 맞으면은 예방 효과를 그래도 어느 정도 가진다는 부분과 그리고 어느 정도 각국이 이제 이 코로나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준 의장도 사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오미크론이 통화 정책의 어떤 방향이나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고 했던 부분이 결국은 이제 오미크론이라는 부분도 이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지만 앞으로의 경제 전망이라는 쪽에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오미크론이라는 것이 지금 또 다시 골칫거리가 되고는 있지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위드 코로나가 현재는 또 멈춰졌지만 다시 한번 재개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보고 계십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금리를 인상하고 또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형성했다고는 해도 또 친환경 쪽으로 전환하면서 나오는 이런 또 비용 증가에 이런 부담들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내년에는 금리든 뭐 물가든 좀 비용에 대한 부담들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럴 때 사실 투자 관점에서 어떤 종목을 고를지도 참 고민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핫 키워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극단적인 쏠림화 현상에 대해서 보면서 과연 내년에는 이런 쏠림이 이어질 것인지 또 올해 메가 트렌드로 떠올랐었던 분야 하면 저는 배터리, 메타버스 NFT 같거든요. 네. 뭐 아니면 뭐 주변에 있는 뭐 원자력, 오늘 강한 원자력 이런 쪽도 또 새롭게 부각되는 그런 뭐 키워드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테마가 굉장히 또 활발했던 그런 쏠림도 활발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내년도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까요? 내년엔 조금 쉽지 않지 않을까?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에 이제 쏠림하고 확대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이 개인들의 심리적인 부분도 있지만 공매도 재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가 재개되니까 코스피 200이라든지 코스닥 150이라든지 시총 상위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공매도 물량이 시장에서 크게 짓누를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개인들의 선택지 자체가 중소형 쪽으로 많이 옮겨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성장성이나 측면에서는 워낙에 강력하게 영향을 또 받았던 부분이 유럽에서의 이제 탄소 중립 관련돼서 정책을 발표한 부분이 각 자동차 회사들의 이제 전망 자체를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됐기 때문에 그런 이슈를 좀 세게 받았던 케이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주식을 20년 넘게 하면서도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를 받았는데 밸류가 너무 이제 현재의 밸류 갖고는 말하기가 너무나 어려울 정도로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2024년도에 밸류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사실 이건 좀 재밌는 경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현재 2021년이고 내년 2022년 증시를 생각해야 되는데 앞으로 2,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각국의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앞으로 또 어느 쪽으로 기술 개발이 더 주도권을 가져갈지 모르는 상황인데 2, 3년 뒤에 밸류를 먼저 땡겨온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입니다. 그만큼 성장주가 각광을 받았던 그런 케이스가 되기도 하겠죠.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 증시가 이제 성향 자체가 하반기에 미증시라든지 글로벌 다른 시와 달리 디커플링을 하다 보니까 미증시하고 그나마 같이 동조를 했던 것이 성장주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가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에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던 케이스였고 그 다음에가 이제 NFT를 중심으로 한 메타버스 관련주들. 그래서 사실 NFT 중심의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이게 약간은 저는 이렇게 생각도 하는데 가상화폐하고 이제 뭐 블록체인하고 약간 성향이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 아마 블록체인 쪽에서 투자하신 분들의 성향은 가상화폐처럼 움직일 수도 있다는 기대치도 어느 정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옥석가기를 하면서 결국은 메타버스라는 부분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성장한다가 되긴 하겠지만 그 부분이 좀 과하게 올라온 쪽과 그리고 이제 살아남는 옥석가기를 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여태까지 늘 그래왔던 부분이라서 그 다음에 이제 소형 원자로 같은 경우는 이제 한편으로는 이게 정치 테마로 약간 섞이는 바람에 이게 소형 원자로가 굉장히 각광을 받았는데 아직 사실 소형 원자로에 대해서는 이게 친환경이냐 아니냐라는 부분이 결정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유럽에서 프랑스를 주축으로 해서는 소형 원자로 쪽을 친환경으로 구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 중이고, 독일을 중심으로 했을 때는 이쪽은 포함시키면 안 된다고 되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이 이제 어느 쪽에서 이제 결정이 나느냐에 따라서 국내도 어느 정도 그에 맞춰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뭐 성장주가 무조건 안 된다 이런 것보다는 네. 어느 정도 과열이 나타났으면은 좀 쉬는 과정은 불가피하다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2차 전지 소재 같은 경우 사실 좀 재밌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증권사의 리포트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2차 전지 소재 쪽에서. 그래서 2차 전지 소재가 뭐 향후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새롭게 하는 쪽이 SK온인데, SK온과 이제 에코프로벤 같은 경우는 장기 계약을 맺으면서 굉장히 큰 대규모의 공급 계약을 맺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향후 성장성이 확실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해주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좀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 2차 전지 아직까지 규모로 볼 때는 2차 전지 셀이라든지 2차 전지 소재 관련 쪽이 중국이 사실은 좀 더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중국이 더 우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내 지금 2차 전지 소재 쪽에 있는 대표 기업들이 사실 중국 기업보다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얘기할 때 뭐라 하냐면 성장성은 꾸준하니까 그러면은 결국 이제 중국에 있는 기업들보다 밸류 평가 더 비싸게 받는다는 점에서 중국에 있는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올라가서 맞춰줄 수 있다. 이런 거를 약간 기대치인 거고, 반대로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은 네. 비싼 평가를 받는 만큼 한 차례 정도는 시장에서 이것도 소화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극단적인 쏠림은 또 너무 과열된 고밸류라는 또 인식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에는 더더군다나 그런 부분들이 가장 또 큰 약점이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주제 이야기 나눠봤고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I5 공포성 맞이하는 2022년 증시 전망은? I는 인플레이션, O는 오미크론인데요. 지금 뭐 증시가 박스권의 움직임을 이어나가고 있죠. 3천선 아래에서는 그래도 또 매수세를 메이저 쪽에서 확인하는 모습이고요. 오늘은 뭐 일단 개인 쪽에서만 사고는 있습니다만 박스권을 형성하고는 있습니다. 내년 내내 또 박스권을 이어나가게 되면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은 또 엄청 지칠 거예요. 더 힘들게 느끼시고 정말 관심이 더 뚝 떨어지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원달러 환율이 1,190원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9원 이상 거의 10원 가까이 지금 급등세를 펼치고 있는데, 오늘 중국 쪽에서 금리 인하 정책이 좀 나왔었거든요. 네. 그리고 원화 약세가 이렇게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전망과 함께 환율 움직임도 좀 짚어볼게요. 네, 환율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지금 국내 같은 경우는 원달러율이 1,200원을 만들고 나서 1,170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왔다 갔다 한다 정도 되는데, 네. 지금 현재는 환율 자체도 사실 방향이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박스권에서 제한적인 환율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이제 달러 인디스를 설명해 드리면서 드렸던 말씀이, 달러 인디스가 강세가 제한이 된다면 원달러 환율도 약세는 제한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오늘 1,190원 올라왔다 해가지고 다시금 환율이 1,200원 넘어가거나 그럴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환율이 어느 정도 고가를 찍고 현재 내려오면서 이 모양 자체가 현재는 추세라인 때 한번 이탈했다가 되돌림한다 정도로 해석해도 아직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뭐 너무 크게 환율에 대해서 신경 쓰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내년 증시는 박스권 돌파할 수 있을지 전망해 주시죠. 네, 저는 내년 증시는 박스권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지만, 시장에서 사실 국내 증시가 굉장히 오래 기간 동안에 재평가를 받아야 될 구간에서 사실 재평가를 못 받고 사실 박스권을 돌파를 했던 것이 올해 초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개인들이 이걸 돌파해 줄 때 시장에서 밸류라든지 말 그대로 그 해당 회사에 대한 재평가를 받아서 돌파가 나온 케이스가 아니라 개인들의 수급과 이슈로 인해서 돌파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아예 빠져버렸던 케이스였죠.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는 다시금 주가가 떨어지는 과정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지금은 개인들이 팔고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네. 그 외국인들이 물량을 잡고 재평가를 해주는 과정이 들어올 거냐, 사실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국내 기업들이 너무나 좀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요즘 하고 있는데, 사실 지난 10년, 15년 동안 국내 증시는 계속 갇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실적이라든지 성장의 한계를 느끼고 사실 지금 국내 대표 10대 기업들 중에서 성장 동력이 없는 기업이 없습니다. 뭐 수소 사업을 하던 2차전지 소재를 하던 그 외적인 다른 쪽 하던 간에 안 한 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성장 동력을 갖추고 작업을 한 부분이 지금 몇 년째 가고 있는데 네. 이 가시적인 성과가 이제 먼저 나온 것이 2차 전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 외적인 쪽에서도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이제 외국인들 관점이 사실 중요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거의 외국인이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관점이 상당히 중요하다 보는데 우리나라 MSCI 코리아 인덱스 관련된 차트를 보게 되면 MSCI 코리아 인덱스가 사실 외국인들이 원달러 환율과 국내 증시 대표 기업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점을 갈 수 있는데 사실 박스를 굉장히 길게 가져왔었죠. 그러니까 2007년도부터 고가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2018년도 한번 고가도 만들고 그래서 이 고가를 돌파한 것이 올해 1월 달에 돌파를 했습니다. 네. 이 1월 달 돌파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인들이 다 했지 외국인과 기관은 다 발이 빠져있던 상태였고요. 그럼 이게 사실은 딱 보게 되면은 박스권을 돌파하고 지지받는 과정을 지난 11월 달까지 보여줬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공교롭게도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가 무너지고 상승했던 개월수가 총 11개월 동안 상승했었는데 반대로 딱 11월 달까지가 11개월간의 조정을 마무리한 케이스입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는 이제 조금 안 좋게 얘기할 경우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개인들이 지쳐서 떨어져 나갈 때까지 작업을 했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올라갈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이제 미국의 달러하고도 연동이 좀 되고 그리고 위안화하고도 연동이 많이 되는데 위안화 같은 경우는 올해 11월 달에 사실 연중 최저였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부터 위안화는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수급 자체가 위안화는 계속해서 강세했는데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만 올라갔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외국인들의 현물 쪽에서 매도란 부분도 있었지만 네. 실제로 외국인들의 매도란 부분은 8월달, 9월달 그때가 피크아웃을 찍고 나서 그다음부터 올라왔었는데 이런 부분을 사실 어떻게 보면 냅둔 거죠. 개인들이 올려놓고 개인들이 믿음을 갖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사실 개인들이 누구나 생각할 때 국내 1위 대표 기업인데 이 회사가 여기서까지 주가 안 떨어질 거라는 생각에 계속해서 가져왔었는데 결국 다 밑에서 던졌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런 부분이 외국인들은 이제 자기네가 실제로 앞전에 한번 움직일 때는 빠졌다가 이제 오히려 이제 잡아서 움직인다 정도로 생각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될지 안 될지 아직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정부에서 우리나라 이제 선진지수 편입 쪽으로 이제 추진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네. 이게 실제로 많이 잘 된다가 되면은 그게 큰 그러면은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보세요? 네, 그건 엄청난 호재입니다. 네. 그렇게 될 경우는 이제 2022년이 아니라 2023년도에 이제 국내가 선진지수에 편입이 되게 되는데 그때는 보통 선진지수 같은 경우는 자산 가치가 평균이 한 2.3배 정도 되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 편입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 저희 배당 괜찮을까요? 배당이라는 부분은 사실 문제 안 되고요. 문제 안 되나요? 제일 예. 문제가 된 부분이 이제 환율적인 부분. 그쪽이 제일 문제였었는데 그래서 이제 환율적인 부분을 이제 개편을 해가지고 24시간 거래할 수 있는 그쪽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선진국 증시에 편입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지는 네, 거예요. 어느 정도 많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그걸 이제 실제로는 내후년 정도가 예. 되겠죠. 잘 된다 하더라도. 알겠습니다. 전략을 마지막으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시장 자체는 그렇습니다. 뭐 수급의 움직임도 쭉 분석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난 11월의 수출 지표였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량을 2달 연속 수출 물량을 늘려나갔다는 점과 함께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MSCI 한국 지수로 아까 보여주셨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박스권을 레벨업 시킨 이후에 박스권 하단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레벨업된 박스권으로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본다면 지금은 사실 부담 없는 지수대다라는 판단도 해주시는 건데요. 내년도의 전략은 어떨까요? 수출주를 봐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네, 우선은 수출주도 보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국내 증시가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대형주 자체도 다 재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드렸는데, 근데 문제는 재평가 중에서 과하게 올라온 쪽은 빠져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나 저평가되고 성장성이 새롭게 부각된 쪽은 말 그대로 재평가 위로 가는 쪽으로 나눠질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과하게 올라갔던 부분들을 한 번씩은 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정체적으로 움직인다 시장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이제 실적하고 이제 실적이 개선되면서 성장 동력이 부각되는 쪽 이쪽을 중심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사실 올해 제가 방송할 때 딱 2번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방송 1월 달에 제가 이제 아침에 하는 방송에서
올해 시장은 두 번을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상반기 한 번, 그 하반기 한 번 조심해야 된다 말씀인데 하반기가 너무 길게 오긴 했었습니다. 근데 내년 시장은 사실 이렇게 올해처럼 어려운 시장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게임으로 얘기한다면 올해 시장은 굉장히 하드였고요. 예. 내년 시장 정도는 이제 노말 정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월 말에 정부 안을 마련해서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전략을 짜겠다, 협상단을 직접 만나서 얘기하겠다라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과연 1월 말 그리고 또 1분기 내에 이러한 정부의 추진 과제들이 실제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계속 소식 따라가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년도 주식시장에 대해서 전망해 주셨고요. 올해 주식시장 키워드 잡아주셨습니다. 토마토 투자자문의 강재현 운용력이었습니다.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주식시마론 월요일 두 가지 주제를 소화해봤습니다. 오늘 올해 정리를 좀 잘 해보기 위해서 계속 내년 전망 함께 하면서 시장들 계속 곱씹어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좀 변동성이 크게 나오고 있죠. 현재 양대 지수가 조정을 좀 꽤 크게 받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7%까지 하락하고 있는데 원달러는 박스권의 움직임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네요.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전해드렸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월요일장 마감 잘하세요. 고맙습니다.